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언론개혁심리연대 권수택입니다. 네, 저는 서대문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2층으로 왔어요. 네, 저희가 원래 저희 방송국 1층에서 녹화를 주로 했었는데 2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원래 빨간 벽돌이 뒤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근데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정리가, 그림도 네. 있고 책도 있고. 네, 너무 위가 휑하다. 지금 네, 흰색이 너무 많다. 흰색이 너무 많아서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네, 어떻게 해보겠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또 여전히 피곤이. 요즘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요즘에 저희 출판사 탐탐에서 책을 내고 있는데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언론개혁시민단대를 낮에 근무를 하시고 네, 6시 땡 하면 저는 탐탐 출판사의 직원으로 예, 변신하셔서 네, 하시는 그런 생활을 또 하고 계시고 저도 요새 4월, 5월 되니까 이제 일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시민단체 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 다 비슷할 텐데 저희도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좀 일이 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조기 대선 국면이 돼가지고 그쵸. 그래서 단체 같은 데에서는 이거 대선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저희도 뭐 방송통신 이쪽 산업 이쪽 부분이나 그걸 노동이 권리나 이런 것들 그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거고 그리고 표현 자유 영역에서 언론은 어떻게 뭔가 다른 후보들한테 어떤 의제를 던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서 그래서 좀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대선이 또 앞에 와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거의 그쵸, 경선, 이제 경선이 이제 거의 시작되고. 끝나는. 그죠. 시작된과 동시에 거의 끝나가고 있어서 4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대선. 네, 맞아요. 아주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좀 그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우리 네. 어떤 거 이야기를 해볼까요? 원래 이게 얘기되지는 않았는데 네, 갑자기 저희가 원래 아이템 회의를 전날 월요일 날 점심때쯤 해요. 그리고 다 정리를 해놓고 그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시 55분이었고요. 바티칸 현지 시각에서는 오전 7시 35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거는 좀 우리가 짧게라도 좀 언급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오후부터 좀 소식이 들리고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도 이렇게 또 돌고 애도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좀 뭐랄까 상대적으로 페미니스트나 성소수자 분들도 가깝게 느꼈던 그런 분이어서 그런지 좀 애도의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실제로 많은 또 일들을 하셨죠. 네. 어떤 일들을 또? 일단 이 사람이 배경이 가장 크게 주목됐는데 1282년 만에 비유럽권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남미 아르헨티나 출신이시죠.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의 일기로 어쨌든 12년간 재임을 마치고 선종하셨는데 재임은 2013년도 8월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줄곧 이제 가난한 이들이 뭐 신부다, 친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활동을 하셨고 마지막 메시지가 저는 좀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걱정과 휴전 촉구 네. 이게 마지막 메시지여서 그것도 좀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첫 방안으로 우리나라를 선택하셨던 거 알고 계시죠? 처음 방문했던 걸로.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시에 우리나라에 4박 5일 방한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세월호 천막에 있던 광화문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뭐 세월호 유족 고통 앞에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유명하게 남기셔서 그 이야기가 또 해외에도 많이 타전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 밖에도 이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쌍용차 해고 노동자, 뭐 제주 강정마을 주민이나 밀양 송정탑 건립 예정 그런 주민이나 용산 참사 피해자 이렇게 두루두루 함께해서 미사를 집전했던 그런 교황이기도 했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젠더 관점에서 여러 이제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종교적으로 금기시돼 왔던 것들과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동성 부부와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를 단죄할 수 있냐. 성전환자도 다 같은 하느님의 자식이다. 이렇게 좀 발언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의미 있었는데, 바티칸 시국 행정부 장관의 최초로 여성을 임명했어요. 네. 그래서 교황은 신은 남녀를 동등하게 창조했다라고 했고, 종교 내에 그런 여성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했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그 가톨릭 교회 내의 보수 진영에서 이제 계속 이제 교황을 공격했던 것들이 동성애, 낙태, 이혼 후 재혼자에 대한 성체 성사 허용, 성직자의 독신 의무, 불법 이민자 문제 등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계속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니까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많은 반대도 있었을 테고 그렇겠지만 계속 좀 소위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이렇게 보여준 그런 연대 뭐 그리고 포용의 메시지들이 또 우리 한국에서도 또 의미가 있게 또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시고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 얘기하셨지만 또 그런 가자지구나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전쟁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또 마지막으로 던지시고 또 가셨죠. 네, 굉장히 그런 내전이나 그런 전쟁이 있는 곳에는 늘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애매한 언니들에서 로힝야족 로힝야 제노사이드라는 책을 다뤘었는데, 그때 다뤘었는데 거기에도 이제 메시지를 내시기도 하고 계속 그런 활동들을 좀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본인은 방북을 하고 싶었는데, 북한에서도 이제 그런 본인이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북한 측에서 소극적 태도였기 때문에 그거는 성사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한 2주 전에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이제 고난 주간이었죠 최근에. 고난 주간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좀 약간 좀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이 고난 주간 끝나고 돌아가셔서 저도 좀 생각이 이렇게 마침은 아니지만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그 시간을 좀 같이 보내고 돌아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또 사실 지금 한국의 상황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 힘든 일들이 많고 내전이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지금 또 계속 이런 메시지가 또 필요한 시기인데, 이런 때 보면 좀 종교적인 의미가 종교적인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지만 저도 무교인데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된 이후에 다시 바티칸이 활기를 찾았다라는 평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속 이제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거를 유지하는 그런 거였다면, 이제 프란치스코 이제 교황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는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되게 말씀하신 포용이나 그런 걸 해서 더 많은 그런 신자들과 소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인 그런 그 신자들도 포용해야 되고 이렇게
넓혀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티칸이 그 이후 굉장히 활성화가 됐다는 평가들이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종교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때 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좀 그렇죠. 존경을 받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마다 또 중요한 또 분들이 뭐 특히 뭐 이런 프란치스코 주교 같은 분들도 있었고 제 기억에도 있는데 또 뭐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또 좋은 또 리더가 또 나오셔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얼마 전에 영화 그 콘클라베 보셨어요? 저 못 봤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게 교황을 선출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영화를 진짜 봐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콘텐츠 섭외 별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책 이외에? 저 유튜브밖에 안 봐요. 저는 유튜브, 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이런 요즘에 좀 회자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것들 좀 봐야 되겠는데 콘클라베가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좀 봐야겠다. 그리고 또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또 지난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한 번 더 차분히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저는. 맞아요.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왜 그 목사나 신부 이런 분들이 아동 성추행 논란이 계속 되잖아요. 성폭력 문제가 계속 있잖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거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밝혔고 그래서 미성년자 보호위원회를 설립했어요. 그 교황청 산하에. 그래서 그 2021년 최초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 처벌을 명문화하는 교회법을 개정했대요. 그게 38년 만이었대요. 진짜.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내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신 거죠. 제일 그런 성폭력의 가해자가 많은 집단이 사실은 종교 집단이거든요. 1위로. 그루밍이 가능한 조건인 거잖아요. 뭐 약간 폐쇄적이고 또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인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심각한데 사실 외부로 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내부에서 이렇게 개선의 노력을 또 하셨다는 게 또 업적이네요. 업적? 아주 더 많이 해야 되지만. 맞아요. 제가 평가라고 했다가 평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서 업적으로 얼른 바꿨어. 업적. 네. 평가일 수도 있죠. 뭐 우리가 평가할 수도 있죠. 넓게. 네. 어쨌든 이런 또 메시지를 또 주신 분이 또 혹시 또 하실 이야기가 더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뭐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 많이 냈는데 이거를 누군가는 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냈던 메시지들을 뭔가 이렇게 책을 낼 것 같긴 한데 이제 이 분이 현재 살아가는 거 이외에도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였어요. 뭐였지? 생태,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금세기는 엄청난 기후 변화와 전례 없는 생태계 파괴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교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도 고통받고 동물도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또 계속 일어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메시지로서 이렇게 잘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들이 나오면 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애도를 하고 계신데 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애도를 하면서 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슈입니다. 어떤 걸 좀 다뤄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때가 되니만큼 대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경선이 각 당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경선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또 메시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뭐 오늘이 42일 남았다고 대선까지 하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지금 당에서도 계속 경선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짧게 후보들을 좀 설명드리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경선 중이고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경선 중이고 이재명 전 대표가 압도적으로 지금 그러져 90% 넘을까 말까 이걸로 이게 중심이고 누가 될지는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9대0이라고요? 네. 90%. 원래 어대명이었는데 어대명이 아니라 9대명이다 9대0. 이런 얘기로 좀 전환된 부분이 있죠. 국힘도 경선 중인데 8명인데 오늘 4명으로 추려져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직 안 일단은 추려졌군요. 네. 오늘 추려진데 7시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3명은 확정이라고 해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하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리고 네. 한동훈 전 대표 이 세 분은 네. 좀 확정적인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랑 안철수 의원 둘 중에 누가 올라갈 거냐 이 4명 중에 4명으로 이게 좀 그 내부에서는 관심 포인트? 관전 포인트이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자기들끼리 관전 포인트지 뭐. 우리는 근데 중요하긴 해요. 왜냐면은 이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이 되냐. 3명이 들어가냐 아니면은 4명이 들어가냐. 2대2가 되냐 이것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지금 5시 정도여서 네, 네, 네. 아직 저희가 그 결과를 모른다. 결과를 전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네. 혹시 알게 되면 제가 댓글로 메시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 되게 특이한데 원내 정당들이 후보를 안 내는 곳이 되게 많아요. 네. 조국혁신당은 12석이거든요. 그죠. 네, 12석이나 가져있는데 후보 안 냈고요.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됐죠. 네. 넘어가고요. 그리고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기도 경선했는데 여기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김재현 대표가 네. 됐고 강성희 전 의원이 탈락하셨고요. 기본소득당하고 사회민주당도 후보를 안 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남은 후보는 이제 원외정당에서 찾아야 되는데 원외정당에서는 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연대회의라는 게 꾸려져서 그 안에서 이제 정의당 권영국 대표랑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선 중에 있습니다. 뭐 후보는 이렇게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한참 이제 이런 후보들 라인업도 나오고 이제 뭐 정책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토론회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정책 토론이라고 볼 수 없는 뭐지? 뭐라고 그러지? 키높이 구두랑 이거 밸런스 게임. 그 바퀴벌레냐 자동차 바퀴냐? 뭐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대답해야 되나요? 진짜 어이가 없어.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게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이제 여성 관련 이슈들도 조금 더 보면 좀 민주당에서 조금 그런 논의들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론 복지나 다른 분야들도 다 얘기가 되고 있고 경제 분야가 또 아무래도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다양한 정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정책 선거가 딱 되진 않는 분위기긴 해요. 전체적으로 그냥 인물 중심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어쩔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2016년도를 생각하면 그때도 이제 대통령이 파면 당하고 나서 그쵸. 이뤄진 선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달랐어요, 분위기가. 아, 그래요? 그때는 진보적인 의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그런 요구가 훨씬 컸고, 그래서 그 후보들이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이런 것부터
되게 진보적인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페미니즘 얘기도 많이 됐던 거고 그런 그렇구나. 거였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알려져 있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이 노선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 분위기가 확 저는 좀 내려앉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진보적인 의제가 얘기가 많이 못 그쵸. 되고 있다. 그쵸. 이재명이 그 대표가 우쪽으로 가면서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진보 정당들이 많이 어쨌든 약해졌고 원외에 머물러 있어서 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새로 후보를 이제 정하고 뭐 권영국 씨나 그리고 한상균 이렇게 뭐 지금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뭐 대선 때랑의 차이라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때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제는 어쨌든 그걸 지켰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랬죠. 근데 얼마 못 갔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그런 유력한 거고 이미 그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더 자기가 개혁적이고 이런 의제들을 더 많이 하길 바라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 그러니까. 선을 그어버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포지션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랑 페미니즘이랑 선을 긋겠다는 의도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우선 우리는 이제 사실 국민의힘 잘 모르고 근데 국민의힘이 제일 문제가 많은데. 잘 모르고 우리가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 그죠. 게 가치가 얘기해야 할 가치가 잘 모른다 근데 그쵸.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이번에 좀 그래도 여성 이슈들, 여성 정책들이 좀 언급을 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김경수 후보도 조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김동연 후보가 가장 앞장서서 이 젠더 관련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약 정책 자료집에 비동의 강간죄와 위헌 낙태죄 개선 입법 이게 포함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가장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존속이 아니라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 기능이나 그런 것들 좀 더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공약집에는 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하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여 여성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젠더 관련해서는 그 이 두 분이 그래도 그러니까 공약하고 이야기는 하고 계시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동연 후보는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경수 후보는 본인이 입으로 얘기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약집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대선 주자 그 인터뷰를 통해서 네. 이제 여성신문에서 꽤 길게 뭐 요거는 직접 하신 인터뷰는 아닌 것 같고 서면 인터뷰인 것 같은데 그런 좀 구체적으로 또 밝히고 계신 부분들이 김동연 후보가 더 있다고 보여지더라고요. 네네. 김동연 후보는 프레시아나에서도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비동의 강간죄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이걸 폐지를 해야 된다,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얘기도 하고 있고 모병제 얘기도 또 논의를 또 이 모병제 이 논의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막혀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이재명 대표랑 선을 그었다고 느껴지는 게 2030 여성이 그쵸. 주도한 광장이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선을 그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여성들의 역할을 그 주체로서 좀 호명을 해야 된다. 강력하게 좀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셨죠. 김동연 후보가. 예. 그 그쵸. 부분이 좀 차이가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레시안에서 인터뷰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제목부터가 그렇게 정했어요. 2030 응원봉 여성 호명 꺼리는 민주당 비겁하다라고 제목을 뽑았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래전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유리천장 깨기 등은 꾸준히 좀 추진해 왔다 자기는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서 여성이 경제활동 참여를 본인이 10% 높이는 거, 이게 목표다. 그래서 우선 인재들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사회 시스템에서 이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야 더 우리가 선진국으로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응원봉 관련해서도 이번 비치혁명이라고 얘기했어. 이번 비치혁명에서 2030 여성들이 참여는 정말 놀랍고 반가운 일이다. 이분들이 에너지와 열기가 우리 사회에서 경제 활동 참여 등으로 더 이제 확장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밝히기도 하셨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어쨌든 뭐 차이점을 부각을 그쵸. 해야 되는 이재명 후보랑 약간의 반성하시고요. 차이점을. 저희 그 우리 페미니스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거, 이게 굉장히 많이 아쉽죠. 왜 아쉽다기보다는 좀 화가 난다. 왜 이렇게 뭐 물론 다 됐다고 생각하는 해서 이렇게 안전한 걸로 가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을 그으시고 계신 국면에 김동연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예. 다른 거 떠나서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거, 이 젠더 이슈 관련해서 이거는 좀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나 그러나 아까 제가 걸리는 게 있었다. 김동연 후보 네, 김동연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부분에서의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금 시점에서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이거는 김경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수 후보도 차별금지법도 좀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합의 없이 만들어지면 부작용이 생긴다. 차별금지법도 그렇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제정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두 분 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딱 선을 그으셨죠. 네, 차별금지법이 제일 논쟁적인가 봐요. 비동의 강간죄. 비동의 강간죄가 더 그런 거 아니야? 저희는 좀 난 다르게 생각해요. 비동의 강간죄도 만만치 않게 논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오케이라고? 2039 남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교회는 뛰어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그런가 봐요. 어쨌든 그런 판단을 하고 움직이시는 거겠죠. 어쨌든 우리가 잠깐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차별금지법의 논의가 무르익었다, 무르익지 않았다. 이게 판단 뭐냐? 기준이 뭡니까? 이게 판단 뭐냐? 기준이 뭐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20년 넘었는데 지금 2007년 근 20년이 20년 다 됐어요. 18년째입니다. 숫자도 18이네. 저희가 20대 때부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무르익지 않았다. 근데 사실은 이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런 정치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적인 논의나 뭔가 갈등이나 이런 국면이 있을 때 좀 더 촉발해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논의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들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20년 동안 뭐 한 거야? 당인, 이 개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당인 거잖아요. 당 대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당에서 그동안 어떤 논의들을 해야 하는지도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포함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뭐 했는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별걸 안 했어요. 그렇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는 뭘 안 했고, 사실 예민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안 됐죠. 그렇죠. 개개인들이 발의는 했지만 그냥 뭐 이게 당적으로 뭔가 통과가 되거나 뭐 이렇게 푸시가 되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 특히나 차별금지법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냥 해버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때 이후에 그때가 가장 재정 가능성이 되게 높았을 때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아니 뭐야,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되고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실망입니다, 진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약으로 제시하셨잖아요. 왜 안 하셨어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이게 합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도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사실 아까도 이제 사회적 합의가 어디까지 되느냐 얘기했는데 이미 저는 사회적 합의는 다 끝났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용기 있게 이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끌고 나갈 수 있는 정당,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 있는가에 저는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그래서 유력 대통령이 후보가 되게 아쉽다고 하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론장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당에서 많이 끌고 가야지 되지 않나. 민주당에서 특히 좀 해야지 이게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데 역할을 김동연 후보나 김경수 후보가 해주면 좋겠다.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셔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김동연 후보도 약간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페미묻다 유튜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거대 정당도 중요하게 봐야 되지만 이 차별금지법이나 젠더 이슈를 누가 더 잘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후보인가만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원외 정당에서 나오고 있는 권영국 정의당 후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잠깐 쉬고 그러면 그 얘기 할까요? 네.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죠? 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어서 원외정당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외정당이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저는 정의당 권영국 후보 이야기를 이 차별 이야기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다. 이분이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차별 없는 나라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혐오와 차별은 존재의 문제로서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차별 없는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겠다라고 발표하셨고요.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도 성평등부로 확대하여 강력한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하겠다고 했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서 이 성평등 임금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감시할 수 있는 그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 그리고 위헌이 확인된 낙태죄에 대해서는 조속한 대체 입법을 마련해서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라고 했고, 동성혼 법제화해서 모두가 누려 마땅한 권리를 그들에게도 부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거를 공약으로 제시해서 저는 뭔가 차별에 대한 거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내고 계시다. 그래서 페미묻다에서는 좀 주목해야 되는 후보가 아닌가. 네, 어쨌든 차별 많은 분들이 또 뭐 보고 계실 테고 원외정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데, 저는 어쨌든 좀 아쉽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예전이었다면 좀 더 이 정의당 같은 정당들이 원내에 있었다면 이게 좀 강력한 메시지가 되면서 좀 더 힘있게 이런 메시지들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전체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좀 약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좀 일관성 없는 여성 정책, 아까 내가 젠더 정책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또 하고 계신데, 한 결로 가야 된다. 차별금지 하면 김동연 후보님도 차별금지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건 좀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정의당과 이제 정의당은 권영국 후보와 한상균 후보가 이제 어느 정당에서 경선하고 있는 거고, 정의당이 아니죠. 정의당이 아니라 경선을 해서 이제 후보를 하나로 좁혀서 이제 가게 되겠죠. 네, 근데 그 후보가 TV 경선권이 있어요.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이 경선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되신 분과 국민의힘에서 후보되신 분 뭐 포함해서 이제 같은 TV 토론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더 이 차별
금지법이나 차별 없는 나라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여전히 뭐 정의당이 원외 정당인 건 아쉽지만 이런 때 본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진보당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네. 갈까요? 우리 김재현과 강성희 후보가 이렇게 경선에 네, 그쵸. 경선하셨죠. 정리가 됐습니다. 김재현 대표가 이제 후보로 그쵸? 뭐 선택 뽑혔다 당첨 어쨌든 승리했다. 경선에서 승리했다. 네, 대선 정의당 진보당의 후보로 출마를 확정 지은 거죠. 네. 선출되었다. 그리고 김재현 후보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네.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긴 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뭐 트위터에서 한번 장혜영 전 의원님께서 김재현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어디서 주장을 하셨는데 차별금지법 하세요 이렇게 트윗을 날리신 걸 봤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 싶네요. 네, 그래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보당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지난번에 진보당과 여성민우회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 제가 패널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제가 차별금지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내에서도 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긴 하다. 네, 그래서 또 앞으로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좀 아쉬운 것은 진보당이 이제 뭐 진보 정당의 연합에서는 지금 빠졌다기보다 어쨌든 같이 본인들의 선택이지 뭐.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게 또 있다. 그리고 진보당은 이제 완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또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그 그러니까 같이 경선 붙었던 강성희 후보는 완주해야 된다 진보당 후보로서 이게 주장이었는데 김재현 후보는 유보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재현 후보는 뭔가 민주당 등등과 단일화를 위한 전 드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은 좀 오늘 이야기한 것도 좀 아쉽긴 하다. 단일화하면서 이제 뭔가를 주고받는 다른 또 합의를 하는 내부적으로 그 얘기가 있었어. 뭘로 주고받는데? 이번 대선 주고받는 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같이 가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답해드렸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하겠죠.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방선거에서 어쨌든 뭐 출마를 안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뭔가 단일화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보당이잖아요. 당명이 되게 아쉽다. 이게 진보인가? 저는 뭐 필요하다고 봐요. 네, 저는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연합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저는 이 진보당이 원내 정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뭐 우리가 어쨌든 뭐 기본소득당도 그렇고 저번에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뭐 원내 진출하는 과정에서 뭔가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으로 원내 정당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드롭할 수 있다라고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인들이 뭔가 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되는 거죠. 근데 축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보당 입장에서 기본소득당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진보 정당이지만 이게 뭔가 연합이 딱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3당 연합, 4당 연합 이렇게 연합이 좀 그려지는 입장이었다면 어쨌든 그런 일들 이후로는 좀 끊어진 느낌? 그래서 지금은 원내정당 3당이 하고 있죠. 녹색당과 노동당과 정의당. 그렇죠. 네. 진보당은 진보당의 길을 가고 이제 나머지의 이런 정당들끼리 연합을 하는 모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쉽긴 하죠. 네, 근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뭐 본인들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네. 그럼요. 예. 각자의 길 갈 수도 있죠. 뭐.
진보 정당 안 될 수도 있지 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보라는 거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 네. 진보당 진보. 네,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네. 잠깐 또 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걸 쉬는 거라고 우리 왜 해야 자주 되는지, 쉬어? 이걸 쉬는 거라고 해야 되는지. 오지마겠어. 난 솔직하게 얘기할까. 우리 지금 마이크가 중단돼가지고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다. 자주 쉬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야. 아, 자주 그런 거예요? 쉬지 않았어. 아, 자주 쉰 건 아니야? 그러니까 통으로 올라갈 때 자주 쉰 게 아닌데 우리가 지금 약간 중간에 끊겨서.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개혁신당과 우리에게 가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개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솔직히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로 후보가 됐는데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네, 하지만 요건 얘기해야 돼. 축하합니다. 이걸 얘기해야 돼.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웃겼다 근데. 네, 이준석 후보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제 그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다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은 원래 10년, 20년 전부터 젠더 갈등이 있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유교적 사회였던 한국에서 여성 역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적응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너무 웃기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젠더 이슈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어요. 기자가 되게 웃었을 것 같아. 속으로 엄청 뭐라는 거야 이러면서. 왜 이분은 여기까지 하죠? 네, 얘기하고 싶지 뭐 않아요. 언급을 굳이 하지 했어요. 않겠다. 네, 축하드리고요. 네, 국민의힘. 제발 잘 안 되셨. 완주하신대요. 완주하세요. 이준석 후보는 완주한대요. 완주하셔야죠. 완주하세요. 원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선거 비용. 완주하세요. 제발. 네, 완주하시길 저희가 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 얘기해 볼까요? 국민의힘도 근데 나 너무 네. 이것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국민의힘은 얘기할 게 진짜 없긴 해요. 그래서 내가 후보별로 그냥 나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다. 일단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있다면 국힘에는 홍준표 후보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다른 후보들은 젠더 관련해서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서 그분 얘기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홍준표 후보에 너무 우리가 잘 알잖아요. 2017년 자서전에서 돼지발전제 돼지발전제. 성모의에 따라는 성범죄 모의에 따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서 논란이 된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분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자 대답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단적 페미니즘이 전염병처럼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다. 흔들리는 가정과 가족의 역할을 다시 세워야 할 때다. 차별금지법에 단호히 반대하고 페미니즘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본 거야. 후보가 생각하는 페미니즘이 뭐죠?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즘이 뭐냐? 페미니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우리 집이 50년 동안 페미니즘을 가장 실천을 잘하는 집이다. 형수 욕한 일도 없고 형님하고 싸워본 일도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그치.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물어봐야지 이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싸운 적 없으시니까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잖아요. 페미니즘이 막 대두됐을 때 그때 페미니즘 말고 휴머니즘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거 똑같은 의미로 썼다고 생각해요. 휴머니즘. 페미니즘이라는 게 페미니즘이 계속 얘기가 되니까 아예 페미니즘 말고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그냥 애들로 친 게 아닌가. 1인 가구가 50%가 넘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이분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좀 그래요. 변하고 있어요. 패밀리가 지금 파괴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홍준표 후보가 왜 그 예전에 과거에 그거 논란이 있었던 사람이 상임위원장 할 때 그 국회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집에 갖다 준 걸로 논란된 그러면 그런 집을 화목할 수 식으로 있어. 그런 식으로 집을 화목할 수 있어. 그렇게 돈을 그런 식으로 갖다 주면. 그런 식으로. 그러면 페미니즘 가능할 수도 아니 있겠는데? 김건희, 윤석열도 화목하잖아. 그런 걸로 치면은. 둘이 행복하면 됐다 뭐 이런 건가? 그런데 이제 범법을 하면 안 되지. 그 집에 갖다 주면 안 되지 돈.
어쨌든 네, 그런 그렇고. 페미니즘이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후보들 걸 보면은 그 다음에 유력한 후보가 김문수 후보인데 이분은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는 2018년도에 이분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으면 안 되지 않냐.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해서 자신을 다듬어야 한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본인이나 하세요. 본인이 하면 되지 왜 남한테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이런 논란이 있어서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이번에 대선에 나오면서 뭔가 새롭게 얘기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분도 그동안 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져왔는데 이분이 법무부 장관 할 때 논란됐던 거잖아요. 그 비동의 강화제. 예, 그때 여성가족부가 비동의 강화제를 검토하겠다라고 의사를 개진했었는데 이거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삭제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국회 답변 이제 국회에서 물어보잖아요. 이거 왜 당신 이렇게 조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건설적인 논의가 더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은 거 그냥 하는 말이구나. 그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기 싫다. 더 필요하다. 근데 하기 싫은 거를 이렇게 다 애들러서. 나랑 합의가 안 됐다. 나랑 합의가 안 됐다 지금. 그리고 2024년도 총선 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총선에서 이제 그런 여성표를 받아야 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 성폭력, 뭐 이런 가정폭력, 교제폭력 이런 거 이제 대표적인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이분이 대표일 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안전 문제는 성별로 나눌 문제는 아니다. 여성을 더 배려하자는 건 맞지만 성별이 문제가 아니다. 안전 문제는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게 있고 그리고 뭐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 이분이 하신 얘기도 있죠. 뭐 남녀공학으로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뭐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 안 되고 뭐 이런 그때 논란됐던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나는 약간 그런 신기한 것 같아. 동덕여대는 왜 딴 데는 자본의 논리를 잘도 얘기하면서 동덕여대는 왜 항상 평화만 얘기하는지. 그치.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유튜브가 요새 그렇게 재밌다던데. 왜요?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근데 너무 뭐가 재밌어요. 있어요? 깔깔거리면서 본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뭐지? 다음 주에 보고 우리가 후기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거기 뭐 키높이 그 구두 이런 거 나와요? 그냥 너무 재밌다. 근데 이미지가 X세대인 척해서 웃기다고. 73년생 밀고 있잖아. 근데 요새 나온 그 한동훈 대표가 내놓는 이미지도 너무 별로잖아요. 봤어. 나 과거에 돌아간 것 같아. 아니 내가 그냥 만든 것 같잖아. 내가 만든 것 같잖아. 내가 만든 것도 아니야. 나 그것보다 잘 만들지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젊다 73년생 한동훈 이걸 되게 밀고 있는데 잘 모르겠다. 오늘도 뭔가 웃긴 게 있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이제 한동훈 유튜브 보고 이제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 할 테니까 꼭 와서 해주세요. 저는 볼 자신이 제가 없어요. 살신성이.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이제 그 오늘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는 그 두 분이 계신데 저희가 좀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조금 5시, 6시여가지고 아직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리면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이번에 뭐 새롭게 젠더 관련해서 이분도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만 그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그 대선 때 여성가족부 폐지 이거 그쵸. 공약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가부라는 특임 부처가 지금 이 시대에 맞는가 이런 거에 있어서 나는 후보와 다를 게 없다. 생각이 다르지 않다. 예, 그리고 젠더 갈등이 근원지가 됐다면 그 본원이 역할을 잘 못한 거 아니야 여가부가. 그래서 발전적으로 폐지 개편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분이 비동의 간음죄 법안 이런 거에 있어서 약간 그래도 찬성할 입장이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2039 남성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소 세심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과했어요. 네, 그런 분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젠더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본 것
중에 그거밖에 없어. 그 지난 대선에 한겨레에 그 왜 후보 답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평등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는데 그것도 성의가 없었어. 답변들이. 그래서 아 이분은 언제 성의를 보여주신 건 모르겠어요. 나경원 씨는 오늘 그러니까 다 그런 거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겠다, 노력하겠다,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다. 다 이거에서 차별금지법이나 뭐 이런 거에 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걸로. 그쵸. 예. 사회적 합의란 무엇인가 오늘의 질문. 오늘의 사회적 합의란 무엇인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나경원 후보는 오늘 콜드플레이 언급하셔가지고 아직. 아 드럼통? 아니요, 콜드플레이. 팬들 그 대통령이 없을 때마다 네네네. 콜드플레이가 내야 한다 맞아요.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콜드플레이가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콜드플레이는 대통령이 없을 때마다 내한한 건 이제 화제가 된 거기 때문에. 콜드플레이도 얘기하는 기다리는 이제 나경원 대통령이랑 한 거지. 콜드플레이도 염원하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나다. 그러면 콜드플레이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경원 아니야. 그 전에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콜드플레이 팬들이 화가 많이 났다.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오라고 하면 되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다시 오면 돼 콜드플레이가. 그럼 대통령도 없는 거잖아. 계속 와. 밈이 되겠는데 거의 이미 밈이 됐고 콜드플레이와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좀 국민의힘은 뭐 막 많이 언급할 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가 볼까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광장과 되게 조기 대선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상황 그렇죠. 막 이렇게 막 에너지가 있었는데 확. 그리고 그 어쨌든 광장에서 가장 얘기 많이 됐던 거는 차별금지법이기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조기 대선에선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쉽고 그리고 최근에 그 국가 성평등 지수가 하락한 걸로 나왔잖아요. 이게 이번에 65.4점으로 이제 받았는데 이게 처음으로 그러니까 2010년도 때부터 매번 발표됐던 그 지표였는데 2023년도 국가 성평등 지수가 65.4점으로 0.8점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때부터 쭉 봤을 때 처음 하락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15년 만에 처음 하락했군요. 이게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고 맞아. 광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개선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차별이나 이런 거 개선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데 이게 대선에서는 얘기 안 되고 이런 것이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고 근데 여가부는 지금 장관도 안 계신 거잖아요. 없는 거죠. 네, 없죠. 임명 안 했으니까 후보를 지명을 안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없는데 어쨌든 여가부도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 또 뭐랄까 맞아,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점수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건 사실인데 지표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락했는데 하락은 아닐 수도 있다. 하락은 아니 정신승리인가 그냥 하락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아니 하락을 한 거지. 근데 이것도 되게 웃겼어요. 이 내용 영역별로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성평등 수준을 이렇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는데 교육은 95.6으로 높아요. 제일 높죠. 그리고 건강도 94.2로 높아. 그리고 소득이랑 고용이랑 성평등 의식은 비슷한데 79.4, 74.4, 그리고 73.2예요. 근데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두 가지. 돌봄 32.9점, 의사결정 32.5점. 그러니까 돌봄과 뭔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성평등, 그러니까 남성들이 더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에 있어서는 너무 30점대여서 이 영역은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 돌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면 사실은 뭔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뭔가 그렇죠. 되게 제약이 되는 부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돌봄 때문에 여성들이 일을 그만두는 그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그 돌봄이 특히 이제 그 얘기잖아요. 자녀 돌봄이나 이런 거 할 때 누가 돌볼 거냐 이거 공동 책임인데 한쪽에 쏠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성들한테 우리나라는 많이 쏠려 있다. 맞아요.
어쨌든 요거를 또 네. 참 많은 일을 하시네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진짜 많은 걸 보는데 이 성평등 지수가 또 후퇴하는 떨어지는 걸 처음으로 또 나는 뭔가. 기자들이 이런 걸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후보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거에 답을 들어야 이게 의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언론 운동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뭔가 명태균 대선 뭐 이런 거만 질문하시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주로 듣는 것 같아. 후보자들이 하는 말을 주로 듣는 것 같아. 맞아요. 네. 대선 이야기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또 잠깐 쉬고 와서 얘기를 할까요? 다음 얘기를 할까요? 네. 저희가 마지막 또 이슈일 것 같은데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윤여정 배우의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촬영하고 이제 개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영화 결혼피로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해외 언론과 하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들이 동성애자이다 이렇게 또 오픈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영화는 개봉을 했고 개봉했군요. 네, 북미 개봉과 관련해서 어쨌든 외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제 장남은 2000년도에 커밍아웃을 했고 뉴욕에서 게이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아들을 위해 결혼식을 열어줬다. 한국에선 비밀이라 온 가족이 뉴욕에 가서 식을 열었다. 지금은 아들보다 사이가 더 좋다. 이렇게 발언한 게 이제 화제가 됐죠. 네, 그래서 그 발언이 이제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그러자마자 갑자기 주변에 이제 우리 키어와 동성애 인권 단체와 등등해서 되게 그 메시지를 또 긍정적으로 또 해석하시고 또 그런 것들도 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윤여정 배우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것만 커밍아웃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에서는 동성애 자녀를 둔 부모가 어려움에 처하기 너무 쉽다. 맞아. 그래서 한국이 마음을 열고 깨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커밍아웃이 끝난 게 아니라 한국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윤여정 배우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봐서 맞아요. 이건 좀 유의미한 발언이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이제 많이 저희 지인들 뭐 동성애 퀴어의 부모들도 많은데 또 힘을 또 많이 내실 수 있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되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또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고 배우고 그쵸.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 중에 또 이런 게 있다는 게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용기를 내시면 진짜 용기 있는 그 발언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화 이제 그 결혼 피로연 작품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밝히시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이유로 갑자기 내가 화제가 된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영화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은데 이 영화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여성과 위장 결혼하려는 게이 남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래요. 그리고 윤여정 배우는 그 게이 주인공이 할머니로 출연하고 있고 그 이 영화 감독 같은 경우에도 한국계 미국인이면서 그 역시 동성애자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영화를 제작할 때 윤여정 배우가 각본에 본인이 개인, 그러니까 아내가 나눴던 대화나 이런 것들을 좀 녹여냈다라고 참여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 얘기를 하다가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제 하게 되신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신 것 같네요. 네. 그 이 결혼 필요한 영화도 이 커플 그러니까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영주권을 위해서 서로 뭐 모종의 합의를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예고편 좀 봤는데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서도 개봉하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 네, 이한 감독의 옛날에 결혼 필요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한 감독. 네네 그거를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또 만든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도 기대를 하면서. 근데 너무 재밌었던 게 인터뷰에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책을 던지지 않을까라고. 보통은 돌을 던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책을 던지지 않을까. 근데 그게 너무 책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던질 적이 없어? 책을 잘 안 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부러운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윤여정 배우가 얘기했던 게 뉴욕에서 동성혼 합법화가 됐을 때 네네네. 결혼식을 치러줬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시간 날짜를 보니까 2011년도 6월에 이미 뉴욕은 동성혼 합법화를 시행된 거였고, 이게 언제야? 우리나라는 14년 전이야 이게. 우리나라 뭡니까?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우리나라도 이제 해야죠. 우리 동거인 생활 동반자법까지는 좀 인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걸 또 해야죠. 우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이 결혼의 고통을 맛봐요. 우리만 이성애자들만 이걸 당할 순 없다. 뭐 이런. 그게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 동성부부 보면은 되게 잘 살던데? 내가 보는 분들만 그런 건가? 그럴 수 있어. 근데 출산하신 유명한 여성분 그 있잖아요. 동성부부 있잖아요. 그것도 내 배우자가 애 낳는 게 애 낳는 건 위험하니까 내가 대신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임신해가지고 낳은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너무 잘 사는 것만 만나 내가. 결혼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 좀 아쉬운 걸로 좀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보니까 보도들이 워낙에 이 윤여정 배우 뭐 커밍아웃, 아들의 커밍아웃 이게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사가 다 그렇던데요 이제. 네, 막판을 맞아요. 갈수록. 이게 원래 윤여정 배우는 영화와 연결돼서 이제 본인이 출연한 영화 연결해서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그죠. 너무 이 커밍아웃에만 초점이 맞춰진 기사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좀 언론들이 그런 부분보다는 보다 영화에, 그러니까 윤여정 배우가 그 작품에 왜 출연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영화를 왜 선택했고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고 그게 우리 사회에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도 뭐 개봉하면 보고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는 보고 좋을 것 싶긴 같아요.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또 콘클라베를 먼저 보고 다음에 또 후기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콘클라베도 그거예요. 젠더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자들은 별로 안 나오지만 안 나오는데 강렬하게 나오네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맞춰보고요. 네. 구를 할까요? 네, 하시죠.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